간병동에서 보호자란에 며느리 이름만 달랑 적혀 있는 집안 보신 적 있으? 그게 바로 제 현실이었어요. 선영은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각종 의료 장비가 내는 기계적인 소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시아버지는 벌써 한 달째 의식이 없었죠. 선영의 얼굴엔 짙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병원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복도로 나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선영에게 건넸어요. 보호자분, 지난달부터 밀린 병원비가 벌써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늘까지 납부가 안 되면 병원 방침상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곧 처리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돌아가자마자 선영은 벽에 기대어 한숨을 깊게 내뱉었어요.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켜자마자 독촉 문자 5통이 쏟아지듯 올라왔죠. 카드 연체부터 시작해서 병원비 미납 안내까지 선영의 숨통을 조여오는 숫자들 뿐이었어요. 병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은 선영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현금 서비스 한도를 확인하는 선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남은 한도가 고작 200만 원이라니. 이걸로 병원비 일부라도 막고 명절 음식 재료를 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선영은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한 달 내내 시아버지를 병수발하며 모아둔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병원비 한 푼 보태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 정숙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선영에게 다가와 쏘아붙였어요. 아,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내가 보낸 문자 못 봤어? 명절이 내일 모레인데 음식 준비는 시작이나 한 거냐? 선영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버님 상태가 오늘 좀 안 좋으셔서 계속 옆에 있었어요. 장은 오늘 오후에 보러 가려고요. 정숙은 콧방귀를 뀌며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버님 상태야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옆에 있다고 벌떡 일어나기라도 한다니? 저는 몇 가지나 붙일 거야? 작년엔 양이 너무 적어서 친척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내 귀로 다 들었어. 우리 집안 망신 줄 일 있어? 선영은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오로지 명절 음식 타령뿐인 시어머니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어머님, 지금 아버님 병원비도 석 달째 밀려서 당장 오늘 입금을 안 하면 퇴원해야 할지도 모른대요. 음식 가짓수를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요? 그러자 정숙의 눈썹이 순식간에 치켜 올라갔어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병원비는 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 아니냐? 집안 체면이 있지. 명절에 손님들 오는데 빈손으로 맞이하라고? 너는 어째 애가 그렇게 생각이 짧니? 10가지 정도만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아버님 간병비 때문에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10가지? 웃기지 마라. 최소한 15가지는 넘어야 명함이라도 내밀지. 이번에 고모네랑 작은아버님 댁 식구들 전부 오기로 했어.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돈 핑계를 대면서 제사를 대충 지내려고 들어? 정숙은 화가 덜 풀렸는지 휴대폰을 꺼내 신경질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선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죠. 지금 내가 보낸 거 똑똑히 봐. 전 종류부터 개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놨으니까.
토 달지 말고 이대로 준비해. 알았어? 메시지 창에는 육전, 동태전, 꼬지전 등 15가지가 넘는 전 종류와 각종 나물, 탕국 재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태훈 씨는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서요. 어머님이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서 그래. 남자가 큰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일일이 나한테 일러 바쳐야겠니? 너 혼자 힘들면 태훈이한테 도와달라고 살살 구슬려야지. 살갑지 못하게 굴긴. 정숙은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는 병실 문턱 근처에도 가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어요. 선영은 멀어져 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허망하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시댁 식구들한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었나 보네요. 집으로 돌아온 선영을 맞이한 건 냉골 같은 거실이었어요. 병원비를 대느라 가스비조차 아끼려 보일러를 꺼둔 탓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빈 칸 사이로 시아버지가 먹던 당뇨약과 심장약 봉투만 가득했어요. 식탁 위에는 친척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죠. 올케 언니, 이번에도 언니가 부친 전 기대할게요. 작년에 정말 맛있었거든요. 사돈어른 건강도 안 좋으신데 선영이가 고생이 많네. 그래도 우리 집안 전통은 지켜야지, 안 그래? 친척들의 가식적인 격려와 남편 태훈의 방관 속에 선영은 홀로 버려진 기분이 들었어요. 시계는 이미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병원에서 집까지 오가는 시간조차 선영에겐 사치였어요. 장보고 재료 손질하고 밤새 전을 부쳐도 시간이 모자란데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죠. 선영아, 내가 깜빡했는데 약과도 넉넉히 준비해라. 친척들 중에 약과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아, 그리고 식혜는 절대 사지 말고 네가 직접 담가. 시판용은 달기만 하고 맛없어서 못 먹겠더라. 어머님, 지금 새벽 4시예요. 제가 잠도 못 자고 장 보러 가야 하는데 식혜까지는 정말 무리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지. 며느리가 되어서 시댁 명절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니 군말 말고 해놔. 전화가 툭 끊겼어요. 곧이어 남편 태훈에게서 문자가 왔죠. 미안, 나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못 들어가. 명절 준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 좀 해줘. 당신만 믿을게. 선영은 답장할 힘조차 없어서 휴대폰을 던져두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명절 대목이라 시장통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찔렀죠. 현금 서비스로 뽑은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재료를 살 때마다 맥없이 빠져나갔어요. 고등어 한 손 주세요. 아이고, 제사 지내려면 2손은 사야지. 한 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한 손만 주세요. 선영은 비참함을 억누르며 장바구니를 채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오전 8시. 쉴 틈도 없이 부엌바닥에 주저앉아 재료 손질을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호박을 씻고 감자를 깎는 동안 손끝의 감각이 사라져갔죠. 오후 2시가 되자 정숙의 확인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야, 김선영. 갈비찜은 재워놨어? 우리 집안 갈비찜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지? 어머님, 지금 돈이 모자라서 고기는 못 샀어요. 전 재료 사는 데만 20만 원 넘게 썼거든요. 뭐, 갈비찜도 없는 제사상이 어디 있어. 당장 나가서 사와. 예산 타령하지 말고 네 친정에서 빌려서라도 채워 넣어야 할 거 아냐.
너희 집안은 그런 것도 안 가르쳤니? 정숙의 폭언에 선영의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시아버지 약 봉투 사이로 한 달 전 담근 신김치 조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배고픔도 잊은 채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밀어넣으며 속을 달래고 있을 때 병원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어요. 보호자분, 내일 오전까지 미납금 처리 안 되시면 강제 퇴원 절차 밟겠습니다. 더 이상은 편의를 봐드릴 수 없어요. 선영은 통장 잔액 8만 원을 확인하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지막 남은 카드 한도까지 명절 음식 재료비로 다 써버린 상태였죠. 밤 11시 뜨겁게 달궈진 팬 위로 기름이 튀어 선영의 손등을 덮쳤어요.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화상 자국을 보면서도 선영은 기계적으로 전을 뒤집고 또 뒤집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새벽 2시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준비된 전은 고작 5종류뿐이었어요. 선영은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지만 1시간 뒤 울리는 병원 방문 알람 소리에 좀비처럼 일어났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췌하다 못해 시체 같았어요. 눈 밑은 거무죽죽하게 죽어 있고 손등은 화상과 칼에 베인 상처투성이었죠. 이게 내 모습이구나.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남은 게 겨우 이거였어. 선영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분노였어요. 선영이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 정숙이 보낸 메시지가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죠. 하나같이 명령조로 적힌 지침들이 선영의 숨을 턱 막히게 했어요. 상차림 순서 똑바로 해라. 탕류는 왼쪽, 전은 오른쪽, 나물은 무조건 가운데다. 김치는 기본 3종류 이상 준비하고 깍두기는 필수야. 이번에 친척들 25명이나 오기로 했으니까 메인 테이블 말고 간이 테이블까지 싹 다 세팅해놔. 선영은 흐릿한 정신을 붙잡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질러진 도마 위에는 어제 다 못 끝낸 재료들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었죠. 그때 정숙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영이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야, 김선영. 너 지금 메시지 확인한 거야, 만 거야? 빠뜨리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내일 친척들 앞에서 네 망신 줄 알아. 네, 어머님. 지금 막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고 있긴 뭘 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내일 아침이면 사람들 들이닥칠 텐데 그때까지 전 종류별로 다 붙여놓고 나물까지 싹 묻혀놔야지. 너는 어째 매번 명절마다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니? 어머님, 저도 어제 병원에서 한숨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최선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집안이 종갓집인 거 몰라? 남들 눈이 무섭지도 않아? 집안 체면이 며느리 손끝에 달린 건데 대충대충 해서 내 얼굴에 먹칠할 생각 마라. 정숙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선영은 싱크대 위에 칼을 툭 내려놓았어요. 칼을 쥔 손이 너무 떨려서 도저히 물을 썰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4시까지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으며 나물을 무쳤어요.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기분이었죠. 오전 6시경 선영은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소파에 잠시 기대앉았어요. 그런데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알람음이 울렸어요.
은행 앱에서 온 푸시 알림이었죠. 계좌 출금 380만 원. 선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 계좌는 남편 태훈과 함께 쓰는 생활비 통장이자 이번 달 시아버지 간병비와 병원비를 내기 위해 선영이 친정에서 빌리고 카드 서비스까지 받아 겨우 채워둔 돈이었어요. 380만 원? 이 돈이 갑자기 왜 빠져나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선영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다급하게 상세 거래 내역을 확인한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출금 계좌명에 적힌 글자는 너무도 선명했죠. 베팅존 게임 사이트. 이 인간이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지만 태훈은 받지 않았죠. 2번, 3번, 아니 5번을 넘게 걸어도 태훈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결국 선영은 독이 바짝 오른 손가락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태훈 씨, 지금 통장 확인했어요. 380만 원 게임 사이트로 빠져나갔는데 이거 당신이 쓴 거예요? 당장 전화해. 답장은 1시간이 지나서야 성의 없이 날아왔어요. 나중에 얘기해. 지금 프로젝트 마감이라 바빠. 선영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을 식탁 위로 내던졌어요.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폰 액정에는 거미줄 같은 금이 선명하게 그어졌죠. 간병인 구할 돈이 이제 하나도 없잖아. 아버님 병원비는 어떡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계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친척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올케 언니, 작년에 해주신 갈비찜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올해도 입에서 사르르 녹게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이번에 직접 만드신 약과가 너무 기대되네요. 시중에 파는 건 너무 달아서 언니가 해준 게 딱 좋더라고요. 맞아요, 형님. 애들이 식혜 언제 먹냐고 벌써 난리예요. 정성껏 준비해주세요. 선영은 당장이라도 그 채팅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뒤이어 시어머니 정숙의 확인 사살 전화가 또 울려 퍼졌죠. 선영아, 너 단톡방 봤지? 갈비찜이랑 약과 다 준비된 거야? 어머님, 사실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태훈 씨가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네가 어떻게든 마련을 했어야지. 명절인데 무슨 돈 타령이야? 정 없으면 카드 한도 늘려서라도 사와. 카드 한도는 진작에 다 찼어요. 아버님 병원비 내느라 제가 이미 다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친정 가서 사돈 어른께 좀 빌려달라고 하든가. 남편이 밖에서 기죽어 있으면 네가 뒷받침해줘야지.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돈 없다 소리를 입 밖으로 내. 우리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하여튼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정숙의 폭언에 선영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배운 게 없다는 말까지 들으며 이 수모를 견뎌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해졌죠. 오후 2시, 이번에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치의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무거웠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지금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요?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다 연락해서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선영은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부엌 바닥에는 아직 손질도 못한 고기와 채소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현관을 나서며 정숙에게 황급히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이 고비라고 해요. 저 지금 병원 가요. 하지만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돌아왔어요.
그 내용은 선영의 가슴을 난도질했죠. 병원은 나중에 가도 안 늦어. 일단 음식부터 다 끝내놔야 할 거 아냐. 내일 아침에 손님들 들이닥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아버님은 의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부엌으로 돌아가. 선영은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선영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무시하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니 주치의가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죠.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선영은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기계음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처량해 보였죠. 간병인은 안 오셨나요? 어제 배치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병원비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업체 쪽에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보호자분이 직접 간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어요. 간병인을 구할 돈 380만 원을 남편이라는 인간이 도박으로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다시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장난해? 지금 음식 안 하고 어디서 뺑뺑이 돌고 있어. 당장 집으로 안 튀어와? 선영은 이번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중환자실 유리창에 차가운 이마를 기댔죠. 이게 제 인생이었군요. 당신들의 명절을 위해 제 삶을 통째로 갈아넣고도 결국은 돈 한 푼 못 내는 무능한 며느리 취급이나 받는 인생. 선영은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어요.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죠.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어떻게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것인가. 선영의 눈빛이 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갔어요. 선영은 밤새 병실을 지키다 엉망이 된 몰골로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옷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선영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진 건 걱정이 아니라 화살 같은 요구들이었어요. 아이고, 형수님, 이제 오시는 거예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올케 언니, 음식 준비는 다 된 거죠? 우리 애들이 언니네 식혜 먹으려고 아침도 굶고 왔다니까요. 선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직행했어요. 아직 상을 차리기는커녕 남은 음식들을 데우지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부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시어머니 정숙이 들이닥쳤어요. 정숙의 얼굴은 이미 잔뜩 독이 올라 있었죠. 야, 김선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손님들이 몇 명인데 이제야 나타나서 어기적거리고 있어. 너 일부러 시위하는 거니? 어머님, 아버님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임종 보실 수도 있다고 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차릴게요. 바로 하긴 뭘 바로 해. 새벽부터 들어와서 준비했어도 모자랄 판에 다 죽어가는 사람 핑계 대면서 며느리 도리 집어치우겠다는 거야? 손님들 다 왔는데 이 꼴이 뭐냐고. 선영은 대꾸할 기운조차 없어 묵묵히 냉장고에서 전을 꺼냈어요. 손등에 화상 자국이 쓰라렸지만 차가운 접시에 전을 옮겨 담기 시작했죠. 거실에는 이미 50명에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의 고함과 어른들의 시끄러운 대화가 뒤섞여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선영이 무거운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정숙이 다시 앞을 가로막았어요. 접시에 담긴 전을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소리를 질렀죠. 잠깐, 이게 다야? 너 지금 장난해? 전이 겨우 7종류밖에 안 돼? 내가 분명히 15가지 이상 하라고 했지.
어머님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도 부족했고 예산이 도저히 안 돼서 최대한 줄인 거예요. 최대한이 고작 이거냐고. 작년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더니 올해는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 집안 망신을 주기로 했구나. 돈이 없긴 왜 없어? 네가 게을러서 안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부엌 입구에서 벌어진 고성의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타오르는 듯한 시선을 느끼며 입술을 지시겨 깨물었죠. 정숙은 친척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오히려 목소리를 더 키웠어요. 갈비찜도 안 보이고 직접 담근 식혜는 어디 갔어? 약과는 또 왜 시중에 파는 걸 사다 놨니? 이게 종갓집 명절상이야 아니면 구멍가게 주전부리야. 어머님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친척분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그래?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며느린지 다들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토를 달아? 친척들 사이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네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형수님 표정 좀 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대놓고 불만이라는 티를 내네. 무서워서 말 한마디 붙이겠어? 선영은 모욕감을 삼키며 상을 거실 한복판으로 들고 나갔어요. 50쌍의 눈동자가 선영의 초라한 행색과 부실한 음식들을 훑어내렸죠. 정숙은 기다렸다는 듯 거실 중앙에 서서 관객을 둔 배우처럼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리를 잘못 가르쳐서 오늘 대접이 너무 소홀하네요.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음식이 영 형편없죠? 작년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올해는 아주 배가 불렀나 봅니다. 선영은 바닥에 상을 내려놓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죠. 형수님, 그래도 혼자서 이 정도 차리신 거면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태훈이는 왜 안 보여요? 명절인데 남편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묻자 선영은 낮게 대답했어요. 밖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라 못 들어온다네요. 어머, 명절 당일에 무슨 프로젝트요? 태훈이가 밖으로만 도나 보네. 평소에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셨길래. 옆에 있던 고모가 끼어들며 선영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러자 정숙이 신이 난 듯 말을 보탰죠. 며느리가 요즘 병원 핑계 대면서 유세를 떨어서 그래요. 아버님 간병하느라 힘들다, 돈이 없다 징징대면서 핑계만 대더라고요. 사실 간병인 쓰면 될 일을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우겨놓고 생색은 혼자 다 내지 뭐예요. 선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간병인 쓸 돈을 네 아들이 도박으로 다 날렸다는 진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목구멍을 태웠죠. 아니, 그래도 사돈어른 건강이 안 좋으신데 며느리 혼자 애쓰는 거면 기특한 거 아니에요? 기특하긴요. 며느리 노릇이 당연히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대단한 일하는 것처럼 굴면 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서 탈이라니까요. 상차림도 엉망해, 음식 가짓수도 부족하고. 우리 집안 전통이 너 때문에 다 무너졌다. 이 나쁜 년아. 정숙은 마침내 선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독서를 내뱉었어요. 50명의 친척 앞에서 선영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처형당하는 죄인 같았죠. 내가 작년에 분명히 경고했지? 올해 제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왜 대답이 없어? 벙어리야? 말 좀 해보라고.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죠. 선영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선영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양옆을 꽉 움켜잡았어요. 친척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고 거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죠. 그 순간 선영은 온 힘을 다해 상을 그대로 들어 올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와장창 접시가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어요. 정성껏 부친 정과 나물, 공들여 끓인 탕국이 정숙의 비싼 실크 한복 위와 거실 바닥으로 지저분하게 흩뿌려졌죠.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어요. 정숙은 입을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비아냥대던 친척들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선영은 바닥에 뒹구는 음식물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본 뒤 소파 위에 놓인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김선영, 너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너 돌았어? 정숙이 제정신을 차리고 악을 썼지만 선영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한 걸음걸이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죠. 당장 거기 안 서? 이 미친년이 어디서 행패야? 여기가 어디라고? 선영은 구두를 신으며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니들끼리 다 처먹어. 니들이 좋아하는 그 대단한 집안 전통,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서 잘들 지켜보라고. 뭐, 저게 진짜 미쳤나 봐. 너 오늘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을 줄 알아. 선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옥 같던 집구석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선영은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정숙에게서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죠. 선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폰을 꺼버렸어요. 끝났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선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아름답게 웃고 있었어요.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택시에 올라탔어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헝클어진 머리에 얼굴이 엉망이 된 선영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병원이나 경찰서로 갈까요? 기사의 물음에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 태우는 당연히 선영이 아버님이 계신 병원으로 돌아가 무릎 꿇고 빌 거라 예상하겠죠. 하지만 선영의 결심은 단호했어요. 청담동 삼성 아파트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그곳은 선영의 친정이었어요. 10년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을 견디면서도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발길을 끈다시피 했던 곳이었죠. 택시가 속력을 내기 시작하자 선영은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정숙이 보낸 부재중 전화가 벌써 27통이나 쌓여 있었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 문자들이 줄지어 올라왔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안 돌아와? 아버님 죽어가는 마당에 이 미친년이 어디서 행패야? 선영은 비웃음을 흘리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화면이 암전되면서 지긋지긋한 진동도 멈췄죠. 이제 진짜 끝이네요. 당신들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지워졌어. 창밖으로 평화로운 명절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들과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부부들,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선영은 그 따뜻한 풍경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30분 뒤 택시가 친정 아파트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선영은 내릴 때 요금을 지불하려다 자신의 손을 봤죠. 전을 붙이다 대인 흉터와 거친 굳은 살이 박힌 손.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벨을 눌렀어요.
안에서 인자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구세요? 택배인가? 엄마, 나야. 선영이 왔어. 문이 벌컥 열렸어요. 화사한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던 엄마가 딸의 몰골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선영아, 네가 왜 이 시간에? 얼굴은 또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응? 엄마가 선영의 어깨를 붙잡자 팽팽하게 당겨졌던 선영의 마음줄이 툭 끊어졌어요. 선영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거기 안 갈래. 못 가겠어. 그래, 잘 왔다. 내 새끼 얼굴이 이게 뭐야? 눈밑은 시퍼렇고 손은 다 터서 얼마나 고생을 시킨 거야, 그 집구석이. 엄마는 선영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10년 전 선영이 쓰던 침대 시트를 정성스레 갈아주며 따뜻한 이불을 펴주었죠. 일단 한숨 자라. 밥은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차려줄게. 여기는 네 집이야.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선영은 푹신한 베개에 얼굴을 묻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댁의 딱딱한 거실 바닥이나 중환자실 의자가 아닌 엄마 냄새가 나는 침대에 누우니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 시각 선영이 쑥대밭을 만들고 떠난 시댁 거실은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숙은 거품을 물 기세로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선영의 전원은 꺼져 있었죠. 이 천하의 불려우 같은 년. 감히 시어머니 얼굴에 국물을 튀겨? 내일 당장 이혼시키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야. 거실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과 짓밟힌 전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비싼 한복에 고추장 국물이 튄 정숙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어요. 친척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서로 눈치만 보며 헛기침을 해댔죠. 형수님, 일단 저 음식들부터 좀 치워야 하지 않겠어요? 냄새도 심하고 발 디딜 데가 없네요. 내가 왜 치워? 저건 김선영이가 저질러 놓은 건데. 지가 와서 할려서라도 치워야지. 어디서 감히 내가 손을 대. 정숙의 고함에 친척들은 질린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이었죠. 보호자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환자분 호흡이 멈추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없어요? 간병인은 왜 철수시킨 겁니까? 지금요? 아니, 명절인데 꼭 지금 가야 해요?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 목숨보다 손님이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보호자 안 오시면 저희도 책임 못 집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어요. 병원에 가자니 거실에 이 난장판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게 치욕스러웠고 안 가자니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형수님, 얼른 병원부터 가보세요.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어머, 우리도 가봐야겠네. 집안 분위기가 이래서야 밥이 입으로 들어가겠어? 위로하는 척하던 친척들은 냄새나고 더러워진 집구석을 뒤로하고 하나둘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북적거리던 집에는 정숙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거실 바닥엔 엎질러진 탕국이 눌어붙기 시작했고 주방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어요. 평소 선영이 묵묵히 다 해치우던 일들이 이제는 정숙의 눈앞에 거대한 벽처럼 다가왔죠. 이까짓 거 대충 쓸어내면 되지. 며느리 하나 없다고 내가 못할 줄 알아? 정숙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려 했지만 전 기름기가 바닥에 떡처럼 붙어 빗자루질 한 번에 온 집안이 번들거렸어요. 결국 정숙은 빗자루를 집어 던지고
남편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며 잠적 중인 태훈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하나같이 나를 무시해?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또 한 번 걸려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심폐소생술 들어갑니다. 빨리 안 오세요? 아, 알았어요. 간다고요. 정숙은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멈춰섰죠. 당장 병원에 가면 남편 수발은 누가 들며 대소변은 누가 받아낼 것인가 하는 생각에 머리가 아찔해졌거든요. 정숙은 다급하게 간병업체에 전화를 돌렸어요. 저기요, 지금 당장 중환자실 간병인 한 명만 보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아이고, 사모님, 오늘이 명절 당일인데 누가 일하러 가겠어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예약이 꽉 찼어요. 사흘 뒤에나 자리 납니다. 뭐요? 사흘? 그럼 그동안 누가 간병을 해요? 직접 하셔야죠. 며느님이나 따님 없으세요? 전화가 툭 끊겼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움켜쥐며 부르르 떨었죠. 지금까지 선영이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아버님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던 것이 당연한 의무인 줄로만 알았던 정숙이었어요. 결국 정숙은 아무도 없는 병실로 향하며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 선영이 없으면 이 집안은 쓰레기장보다 못한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요. 한편 친정 안방에서 선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간섭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독설도 남편의 방관도 없는 고요한 평화 속에서 선영의 상처 입은 마음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정숙은 병원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밤새 선영이 하던 일을 대신한답시고 옆에 붙어 있었지만 기저귀 한 번 가는 법을 몰라 쩔쩔매느라 한숨도 못 잤거든요.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 박정숙입니다. 보호자분, 지금 간병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환자분 대소변도 그대로고 욕창 방지 소독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전문 간병인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간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숙은 뒷목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기,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간병인이 명절이라 도통 구해지지가 않아서요. 보호자분이 하신다고요? 환자분 체위 변경도 못 하셔서 지금 피부가 다 벌겋게 올라왔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속 여기 계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이새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무거운 남편을 혼자 들었다 놨다 하느라 허리는 이미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김선영이가 하던 짓이 이렇게 뼈마디마디가 쑤시는 일이었어? 정숙은 작게 중얼거리다가도 이내 표정을 싹 바꾸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지는 점기라도 하지. 나처럼 늙은 시어머니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겨우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렸어요. 명절 내내 부엌을 점령했던 기름 냄새와 선영이 내동댕이 친 탕국이 눌어붙은 냄새가 섞여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거실은 어제 그 상태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들이 지뢰처럼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50명의 친척이 먹어치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초파리가 꼬이고 있었죠. 이걸 대체 언제 다 치우나. 손만 대면 허리가 무너질 것 같은데. 정숙은 마지못해 고무장갑을 끼웠어요. 하지만 그릇 하나를 닦으려다 말고 신경질적으로 장갑을 집어던졌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이건 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인데.
어디서 감히 기어나가서 시어머니 골탕을 먹여? 정숙은 허기를 달래려 냉장고를 열었지만 거기엔 선영이 피땀 흘려 만들어둔 전과 나물들이 꽉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밥그릇에 옮겨 담아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느 것 하나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 거실 소파 위에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이었죠. 형수님, 어제 일은 좀 수습되셨어요? 선영이는 연락 좀 닿나요? 정숙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러자 평소 정숙의 눈치를 보던 친척들조차 하나둘 쓴소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해서 어제 형수님이 좀 너무하시긴 했어요. 선영이 혼자 그 50명분을 다 차리게 두는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도와주려 해도 형수님이 며느리 군기 잡는다고 못하게 하셨잖아요.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병원이랑 부엌 왔다 갔다 하던데 사람 잡을 뻔했더라고요. 형수님, 이번 일은 며느리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셔야겠던데요. 안 그러면 제사 때는 누가 음식해요? 정숙은 휴대폰을 탁자에 쾅 내리쳤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화가 치밀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로서 도리를 가르친 것뿐인데 니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오후 3시경 정숙은 달력에 적힌 다음 주 일정을 확인하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시할아버지 제사가 코앞이었거든요. 제사 음식만 20가지가 넘고 제수용품은 또 시장 가서 일일이 골라야 하는데 정숙은 선영이 매번 적어두던 메모를 뒤적였지만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선영이는 이걸 어떻게 군말 없이 다 해냈던 거지? 그 버릇 없는 것이 전화를 왜 안 받는 거야? 정숙은 다시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죠. 그러자 정숙은 단톡방에 올라오는 질문들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형수님, 다음 주 제사장은 보셨어요? 선영이 없으면 형수님이 직접 다 하셔야겠네. 아이고, 제사 음식 가짓수가 장난 아닌데. 어쩌나? 저녁 6시 아들 태훈이 초췌한 몰골로 거실에 들어섰어요. 밤새 도박장에서 돈을 다 날린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선영이 아직도 연락 안 돼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밥도 없고 냄새나 죽겠네. 너는 애가 명절날 어디서 뭘 하다 이제 기어 들어와서 그딴 소리를 해. 네 아버지는 죽어가는데 마누라 하나 관리 못해서 집구석을 이 꼴로 만들어? 정숙이 고함을 지르자 태우는 오히려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라고 뭐 놀다 온 줄 알아? 돈 벌려다가 그렇게 된 거지. 엄마가 선영이 좀 잘 달래봐요. 걔 없으니까 당장 내 옷 세탁도 안 돼 있고 배고파서 못 살겠네. 밤 10시 정숙은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썩어가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깨달았어요. 시댁이라는 이 거대한 성을 지탱하고 있던 것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선영의 소리 없는 희생이었다는 사실을요. 선영이, 그년이 돌아와야 하는데, 무릎을 꿇리든 뺨을 때리든 일단 데려와야 하는데. 하지만 시댁 내부의 여론은 이미 정숙에게서 돌아서고 있었어요. 형수님이 너무했다. 태훈이가 무책임하다는 뒷말이 친척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정작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싱크대의 그릇들은 썩은 물을 흘려보내며 악취를 더해갔어요. 선영의 공백은 단순한 일손 부족이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렸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어요. 명절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썩어가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집구석에서 정숙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이 제 아들의 파멸을 알리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정숙은 며칠째 잠을 설쳐 한눈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침부터 남의 집에 전화를 하고 난리야. 상대방의 목소리는 아주 차갑고 딱딱했어요. 강남경찰서 경제팀입니다. 김태훈 씨 가족 맞으십니까? 본인이 지금 도박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조사 중입니다. 지금 당장 서로 오셔야겠습니다. 정숙은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정숙은 제 손등이 긁히는 줄도 모르고 비명을 질렀죠. 도박 사기요? 우리 태훈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얼마나 성실한데. 착오는 무슨. 피해자들이 줄줄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빨리 오기나 하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정숙은 미친 사람처럼 외투를 챙겨 입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조사실 입구에 도착하니 늘 당당하던 아들 태훈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죠. 정숙이 비틀거리며 다가가자 담당 형사가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말했어요. 김태훈 씨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손을 대서 날린 돈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걸 메꾸겠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고수익 보장한다며 가짜 투자 사기를 쳤더군요. 확인된 피해자만 15명이고 총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정숙은 눈앞이 핑글 돌며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았어요. 사기라니. 태훈아, 이게 정말이야? 네가 정말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는 거냐고. 대답 좀 해봐. 태훈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금방 따서 갚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정숙은 태훈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어요. 이 미친놈아. 네 아버지는 병실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너는 도박질에 사기까지 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내 아들이냐고. 형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정숙을 떼어놓으며 말했죠. 지금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노발대발해서 당장 구속 수사하라고 난리예요. 합의 안 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실형입니다. 구속 면하려면 당장 합의금부터 마련해 오세요. 합의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원금 6천만 원의 위로금까지 하면 최소 7, 8천은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 안 되면 바로 유치장행이에요. 정숙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죠. 거칠게 생긴 남자들과 울분을 터뜨리는 여자들이 대여섯 명이나 정숙의 집 앞을 막아서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김태훈 애미야? 당신 아들이 우리 남편 노후 자금 2천만 원 싹 다 날렸어. 그 돈 우리 딸 결혼 자금이라고. 내 돈 300만 원 내놔. 우리의 대학 등록금 김태훈이 도박으로 다 썼다며.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는 집구석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정숙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거실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이미 난장판이 된 집구석은 이제 빚쟁이들의 고함으로 가득 찼죠. 아이고 사장님들. 제발 진정하세요. 저도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저도 피해자예요. 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싹싹 빌자 피해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모르긴 뭘 몰라. 가족이면 당연히 연대 책임을 져야지. 돈 없으면 며느리라도 불러. 그 집 며느리 김선영, 그 여자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 정숙은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선영이요? 걔는 지금 친정 가고 집에 없는데. 연락해서 불러오라고. 남편이 감방 가게 생겼는데 마누라가 발 뻗고 자게도? 이틀 안에 합의금 안 가져오면 우리도 법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피해자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서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제 믿을 건 선영뿐이었죠. 하지만 선영의 전원은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이 독한 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연락을 끊은 거야? 지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숙은 친척들이 모인 단톡방에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글을 올렸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태훈이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실 분 없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평소 정숙의 오만함에 질렸던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했어요. 한참 뒤에야 고모 한 분이 싸늘한 답장을 보냈죠. 저희도 명절 쇠느라 돈 한 푼 없어요. 그런 큰 돈을 누구한테 빌려요? 태훈이 처한테 말해봐요. 마누라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라고. 정숙은 휴대폰을 벽에 내던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죠. 그 시각 친정집 거실에서 선영은 엄마가 정성껏 구워준 생선 한 점을 밥 위에 올려 먹고 있었어요. 집안엔 향긋한 밥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죠. 딸, 천천히 먹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 거야. 엄마, 나 진짜 행복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밥 먹어보는 것 같아. 선영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밥을 다 먹은 선영은 가방에서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엄마, 나 내일 변호사 사무실 예약해놨어. 이혼 서류 접수하려고. 그래, 정말 잘 생각했다. 그런 집구석에 더 있다가는 너만 죽어나가지.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 그럼요. 10년 동안 내가 시댁에 쏟아부은 돈이랑 노동력, 그리고 태훈 씨가 날려먹은 4명의 대출금까지 싹 다 청구할 거예요.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될 거야. 선영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시나리오는 선영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었죠. 밤늦게 정숙이 보낸 선영아, 제발 전화 좀 받아다오. 태훈이가 구속된다는 문자가 수십 통 들어왔지만 선영은 단 한 통도 읽지 않았어요. 어두운 시댁 거실 바닥에 홀로 주저앉은 정숙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구석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었다는 것을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병원비와 아들의 유치장 신세를 해결하려면 선영을 반드시 끌고 와야 했거든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선영의 친정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 선영이 친정어머니시죠? 저 태훈이 엄마 시어머니 박정숙입니다. 정숙은 나름대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위험 있는 척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무슨 일이신가요? 이 귀한 시간에 전화를 다 주시고. 아니, 선영이가 연락도 안 되고 거기 가 있다고 해서요. 우리 선영이 좀 바꿔주세요. 할 말이 아주 많거든요. 우리 딸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되어서 돌아온 애라 전화 한 통 받을 기력도 없어요.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정숙은 상대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버릇처럼 소리를 높였어요. 쉬긴요.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버님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며느리가 어디서 팔자 좋게 잠을 자고 있답니까? 당장 깨워서 집으로 보내세요. 사돈어른 말씀 가려 하세요. 집안이 날리면 그 집 주인인 사돈어른이 해결하시면 될 일이지.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떠넘기십니까? 우리 딸은 그 집 하녀가 아니에요. 떠넘기다니요. 며느리는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니
제가 친정 교육까지 의심해야겠어요? 선영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정숙의 말을 끊었어요. 교육이요? 10년 동안 우리 딸 피눈물 쏟게 만든 게 그쪽 집안 교육입니까? 사돈어른, 우리 딸 필요하면 직접 데려가 보세요. 단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셔야 할 겁니다. 뭐라고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며느리 도리 좀 하라고 꾸짖은 게 사과할 일입니까? 명절날 그 많은 친척 앞에서 공개 망신 준 거, 10년간 종처럼 부려먹은 거, 아버님 간병비 독박 씌운 거, 전부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딸 그 집 문턱 근처에도 안 보냅니다. 정숙은 기가 막혀 숨을 씩씩거렸어요. 사과는 절대 못한다며 악을 쓰자 선영 엄마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죠. 정숙은 끊긴 수화기를 노려보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사과?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년한테 고개를 숙여. 절대 안 해. 하지만 현실은 정숙의 자존심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환자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며 당장 사람을 안 보내면 강제 퇴원시키겠다고 통보해왔고 유치장에 갇힌 태운의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가져오라며 매일같이 집으로 들이닥쳐 소란을 피웠거든요. 궁지에 몰린 정숙은 다시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운 좋게 선영이 직접 전화를 받았죠. 저예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정숙이 예상했던 눈물 젖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침착하고 서늘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야, 김선영. 너 언제까지 거기 처박혀 있을 거야? 당장 짐 싸서 튀어오지 못해? 시아버지 간병은 누가 하고 이 산더미 같은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뭐, 내가, 시어머니인 내가 이 늙은 몸으로 걸레질하고 똥기저귀 갈라고? 너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제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 했던 일들이에요. 어머님도 일주일만 해보시면 적응되실 거예요. 아, 제사 음식 15가지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정숙은 뒷목이 당겨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너 지금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한테 말대답하는 거냐? 당장 안 오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파주시면 감사하죠. 저도 이제 며느리 노릇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어머님, 사과하실 마음은 있으세요? 사과?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해? 며느리가 잘못해서 혼난 게 사과받을 일이야?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어머님 손으로 그 대단한 종갓집 전통 잘 지켜보세요. 잠깐, 선영아. 태훈이가, 우리 태훈이가 지금 유치장에서 죽어간단 말이야. 합의금이 6천만 원이래. 너 친정에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남편 살려야지,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대답했어요. 그건 태훈 씨가 알아서 할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으로 날린 돈을 왜 제가 갚아줘야 하죠? 저는 태훈 씨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당신들에게 충분히 이용당했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당신들 이름 지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정숙은 거실 바닥을 치며 통곡했어요. 며느리라는 존재가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그 기둥이 뽑혀나간 뒤에야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남 탓만 해댔어요. 한편 친정 안방에서 선영은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엄마는 거친 선영의 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죠. 잘했다, 우리 딸. 이제야 네 얼굴에 생기가 도네. 엄마 사실 무서웠어요. 내가 없으면 아버님은 어쩌나, 태훈 씨는 어쩌나. 그런데 막상 놓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들은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나라는 도구가 사라진 걸 걱정했다는 걸요. 선영의 눈동자는 이제 유리알처럼 맑고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다음 날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챙겼죠. 다음 날 오전 선영은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유치장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나타난 태우는 사흘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꾀죄죄한 모습이었죠. 선영아, 너 왔구나. 돈 해온 거지? 합의금 준비했지? 태우는 철창에 매달려 추잡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선영은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서류 한 장을 밀어 넣었죠. 이게 뭐야? 합의서야? 아니요. 이혼 합의서예요. 지장 찍으세요. 태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뭐, 이혼? 지금 이 상황에 이혼이 나와? 너 미쳤어? 나 여기서 나가게 도와주는 게 먼저지. 도와줄 이유가 사라졌어요. 전 오늘부로 당신 아내 아니에요. 사인 안 하면 소송으로 갈 거예요. 당신 도박 내역, 가계부 손뗀 증거, 사기 혐의까지 다 제출할 거니까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을 줄 아세요. 선영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태훈이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지만 선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들이에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전하세요. 며느리가 없어서 집구석이 썩어가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마주한 눈부신 햇살이 마치 선영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선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답니다. 석 달 뒤 법원 정문 앞. 제 손에는 이혼 판결문이 들려 있었어요. 10년간의 지옥 같은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순간이었죠. 선영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시리도록 맑은 하늘이 마치 자신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법원은 그녀의 10년간의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 분할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액수가 크진 않았지만 그건 선영이 흘린 피눈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였죠.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 가방을 챙기며 선영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선영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네요.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니 이제 미련은 없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가방에 깊숙이 넣으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 시각 시댁의 풍경은 선영의 평화와는 정반대였어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간병인 소개소 업자와 날선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뭐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이나 한다고요? 무슨 간병비가 그렇게 비싸요? 사모님, 요즘 시세가 그래요. 아버님처럼 중환자실 계시다 요양병원 옮기신 분들은 손이 많이 가서 더 비싸고요. 싫으시면 직접 하셔야죠. 업자가 전화를 툭 끊어버리자 정숙은 씩씩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간병비 300에 병원비 200. 한 달에 500만 원? 내 연금이랑 태훈이 월급 다 합쳐도 모자라잖아. 이걸 어떻게 감당해?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사 음식 외주 업체 전단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다음 주가 시할아버지 제사였지만 정숙은 장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거든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저기 제사 음식 20가지 정도 하려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종류랑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종갓집 제사면 손이 많이 가서 추가 비용 붙고요. 150만 원요? 무슨 음식이 금태를 둘렀대요? 좀 깎아줘요. 아이고, 사모님. 직접 시장 가서 재료 사고 이틀 밤낮 전 부치고 나물 무쳐보세요. 그 돈이 비싼가? 하기 싫으시면 직접 만드셔야죠. 전화가 끊기자 정숙은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선영이 그년이 있었으면 이 모든 게 공짜였는데, 그 돈 안 들이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냈었는데, 그때 친척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정숙의 눈치를 보던 친척들이 이제는 대놓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형수님, 다음 주 제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마 또 배달 음식으로 차리시는 건 아니죠?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존심을 굽히고 답장을 보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엔 외주 업체에 맡기려고 한다. 정성이 어디 가겠니?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비판이 쏟아졌어요. 외주요? 종갓집 제사를 배달 음식으로 지낸다고요? 조상님들이 노하시겠네요. 그럼 형수님이 직접 하셔야죠. 선영이 있을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힘들다고 외주를 쓰세요? 솔직히 선영이 없으니까 이 집안은 이제 종갓집도 아니에요. 간병부터 제사까지 걔 혼자 다 했는데 형수님은 대체 그동안 하신 게 뭐예요? 정숙은 휴대폰을 탁자에 내던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아무도 정숙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척들은 하나둘 단톡방을 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당분간 집안 제사 참석 안 하겠습니다. 정성 없는 음식 먹으러 가기 싫네요. 저희도 바빠서 못 갑니다. 형수님 혼자 잘해보세요. 일주일 뒤 제삿날 거실에는 외주 업체에서 보낸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식은 음식들이 깔렸어요. 예전 같으면 50명이 넘게 북적였을 집에는 단 5명의 친척만이 마지못해 앉아 있었죠. 형수님,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음식도 이게 뭡니까? 며느리가 직접 만든 나물이랑 저는 입에서 살살 녹았는데 이건 조미료 맛만 나네요. 맞아요. 선영이 솜씨가 진짜 귀했는데 그 귀한 며느리를 왜 그렇게 구박해서 쫓아내셨어요? 정숙은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사는 초라하게 30분 만에 끝났고 친척들이 떠난 뒤 텅 빈 집에는 정숙 혼자 남겨졌죠. 남은 배달 음식을 보며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집안 꼴이었나?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명절이 다가왔어요. 정숙은 큰 소리치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죠. 올해는 저희 집에서 따로 지낼게요. 형수님 대가받자 먹을 것도 없고 분위기만 살벌해서 가기 싫네요. 결국 정숙은 혼자 명절을 맞이했어요. 시아버지는 간병비를 감당 못해 시설이 열악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태우는 도각빛 독촉을 피해 지방 어딘가로 잠적해버렸죠. 정숙은 텅 빈 거실에 앉아 홀로 텔레비전을 보다 눈물을 훔쳤어요. 선영이만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 북적이고 대접받으며 살 텐데. 하지만 선영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선영은 친정집에서 엄마와 단둘이 조촐하지만 따뜻한 명절 식사를 하고 있었죠. 딸, 여기 떡국 더 먹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고기 고명 듬뿍 넣었다. 고마워, 엄마. 정말 맛있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15가지 전도, 거창한 갈비찜도 없었어요.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2그릇과 정갈한 나물 몇 가지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선영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줬죠. 엄마, 저 10년 동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요? 그 많은 음식을 왜 혼자 다 감당했을까요? 종갓집 며느리라는 체면이 무거웠겠지.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갉아먹니. 선영은 떡국을 한 입 크게 떠먹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체면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평가하지도 않는 이 소박한 음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명절 음식이에요. 엄마는 선영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잘했다. 이제부터는 네 인생만 살아. 남들 수발드는 인생 말고 네가 주인공인 인생. 네, 엄마. 저 다음 달부터 일 시작해요. 집 근처 작은 카페인데 사장님이 제 솜씨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엄마랑 여행도 갈 거예요.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며 세상에 찌든 때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남겼죠. 오늘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의 명절을 보냈다. 누구의 하녀도 아닌 오로지 나로서 존재한 하루. 자유롭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선영은 일기장을 덮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어요. 반면 정막만이 흐르는 시댁 거실에서 정숙은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다 필요 없어. 다들 어디 간 거야? 텅 빈 집안에는 정숙의 공허한 외침만이 메아리칠 뿐이었죠. 화려했던 종갓집의 명성은 이제 썩어가는 음식 냄새와 함께 영원히 사라졌어요. 지옥 같던 집구석에서 떠난 사람만 살아남았고 남겨진 자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무덤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